안녕하세요, 후라이남입니다. 다들 동아마라톤 리커버리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동아마라톤 때 발목을 접지른 부분이 있어서 회복을 하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마라톤 끝나고 나면은 한 3일 정도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회복 조깅도 저는 하지 않아요. 그냥 완벽한 휴식을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조깅도 하지 않고 3, 4일 정도는 좀 고생한 내 자신에 대해서 술도 좀 먹게 해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아마라톤 복귀와 그리고 제가 330 언더를 준비를 하면서 했었던 훈련들 이런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330을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에 굉장히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사실 서브3에 관한 정보는 많았는데 이 330 언더에 관한 정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실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경험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하실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경주 마라톤에서 3시간 43분 PB를 만들 때는 그냥 펀런을 했습니다. 한 달에 마일리지가 한 160에서 180 정도 수준, 200이 이제 채 안 되는 그런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었었고, 따로 뭐 스피드 포인트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인터벌 한번 해볼까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진행하는 뭐 그런 식의 펀런 주자였었는데, 요번에 330 언더, 그러니까 제가 서브3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기록 단축에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체계적인 스케줄을 가져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휴식이었습니다. 부상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상이 없어야지만 롱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주 2회를 가져갔습니다. 휴식을 주 2회를 가져가는 스케줄이었고, 그 스케줄로도 제가 지금 기록했던 3시간 15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주일 스케줄 구성은 화요일은 빌드업주를 했고요. 처음에 조깅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면서 마지막 1km, 2km에서는 최대 스피드를 끌어올려서 진행하는 빌드업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13km 정도의 빌드업 훈련을 진행을 했고, 빌드업 훈련 이후에는 몸풀기 쿨다운 개념으로 한 1km 정도 다시 조깅을 띄워 주었고요. 수요일에는 조깅을 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조금 있었다면 속도를 조금 높여서 조깅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630이나 그냥 600 정도로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조깅을 하였다면, 요번에 제가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면서부터는 조깅 시간을 510에서 530까지 1분 정도가량 땡겨왔습니다. 10km 저의 PB 기준 43분이었는데 43분 기준으로 1분에서 1분 10초를 더한 페이스를 조깅 페이스로 가져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포인트 훈련을 했어요. 포인트 훈련, 인터벌 훈련, 그리고 지속주 훈련, 이런 형태로 포인트 훈련을 가져갔었는데, 이 포인트 훈련을 가져갈 때도 저는 400m 인터벌하고 1000m 인터벌을 뛰었었거든요. 400, 1000을 뛸 때 처음에 제 10km 기록을 기준으로 페이스를 산정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10km PB에서 400m 같은 경우에는 10초 정도가 빠르게, 그리고 1000m 같은 경우에는 5초 정도 더 빠르게 구간 설정을 해서 제 몸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체크를 하고, 인터벌을 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번 인터벌에서 질주 페이스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주 페이스가 3분 언더로 들어오고 나서는 회복 페이스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3분 페이스로 뛸 수 있을 정도의 스피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회복 페이스를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해서 세트 수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인트 훈련을 하면서도 이제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출발 전에 웜업을 3km에서 5km 정도 뛰어줬고요. 그리고 400m 10개를 하면 5km 정도가 되잖아요. 400m 10개를 하고 그리고 쿨다운으로 또 2km 정도를 달려줬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13km 정도는 달리는 거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드 포인트 훈련을 하면 뭐 부상을 많이 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부상을 당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준비만 잘한다면요. 저는 스트레칭 안 했거든요. 그 대신 웜업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항상 쿨다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유효했던 것 같아요. 출발 전에 항상 몸을 데워주는 그런 웜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페이스 산정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인터벌이 익숙하지 않을 때 너무 남들이 하는 그런 빠른 속도의 인터벌을 가져가다 보면 아마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10km PB 기록에서 산정을 해서 이 정도는 내가 달릴 수 있겠다를 본인 스스로 체득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지켜주신다면 부상 염려에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독이 되는 건 사실 무리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웜업 없이 그냥 몸이 추워서 굳어 있는데 그냥 인터벌을 뛰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내 페이스가 아닌데 주변에서 뛰는 걸 보고 그냥 같이 따라 뛰다가 다친다던가 저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페이스 설정 그리고 웜업, 쿨다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우 조깅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빠른 페이스의 조깅을 진행을 했었을 때도 있었고요. 5분 10초에서 5분 30초 사이에 조깅을 진행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6분 30초 정도로 이렇게 느린 조깅을 진행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전날 인터벌을 했기 때문에 제 몸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했습니다. 몸이 약간 뻐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슬로우 조깅으로 6분대로 달렸고요. 몸 상태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5분대, 5분 10초에서 5분 30초대로 조금 빠른 페이스의 조깅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식합니다. 저는 뭐 가정도 있고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말도 이틀 내도록 이렇게 달리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토요일은 휴식을 하면서 가족들과 또 시간을 보냈고 주중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왔던 훈련에 몸에 회복을 주면서 일요일 장거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장거리를 하는 날인데 장거리도 처음에는 LSD 형태로 천천히 거리를 늘려가는 형태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30km 정도 뛸 몸이 되었었을 때에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을 해서 대회 페이스에서 플러스 10초 내가 만약에 대회 페이스를 500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5분 10초 페이스로 30km를 뛰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더 빠르게 페이스를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대회 페이스까지 가져가는 형태로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했고요. 항상 그래서 토요일과 월요일은 휴식을 하는 형태로 가져갔었고 주 5일 정도만 달리는 스케줄을 가져갔었습니다. 이렇게 12월 달부터 제가 12월, 1월, 2월 세 달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250km 정도의 마일리지가 나왔고 1월 달에는 이제 가장 많은 마일리지를 찍었습니다. 320km 가까이 마일리지가 나왔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오사카 마라톤으로 인해서 마일리지가 220km 정도 되었습니다. 오사카 마라톤은 일주일 정도는 달리지 못하고 마라톤을 진행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마일리지가 되고 이제 3월 동아 마라톤을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저의 모든 스케줄과 훈련에서의 중심은 부상 방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부상 방지가 최우선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 훈련을 할 때 그리고 빌드업 훈련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에 페이스를 절대로 낮추지 말고 조금 더 올려서
견뎌내자, 극한의 상황을 조금 견디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자 해서 마지막에 정말 힘들거든요. 인터벌도 그렇고 지속주도 그렇고 빌드업도 그런데 페이스를 제가 3분 50초에서 달리고 있었으면 마지막 세트 1개에서 2개 그리고 1km, 2km 정도는 무조건 340, 330까지 올려서 극한의 상태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마라톤 후반부에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동아 마라톤을 정말 편안하게 완주를 했었거든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마 이런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이 1, 2km 구간에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내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포인트 훈련 아무리 많이 한다라고 해도 목요일 날 하면은 한 달에 4번이고 화요일에 뭐 빌드업 같은 경우까지 한다 해도 8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마지막에 어차피 한 세트, 2세트 1km, 2km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신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의 끝부분까지 끌어내면서 했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은 조금 포인트를 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는 최대한 집중을 해가지고 안 다치게끔 이렇게 능력치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이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제가 준비를 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대회 전날 제가 준비했었던 것들과 레이스 전략 그리고 레이스 보급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 전날입니다. 대회 전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엘리트 선수분들이나 마스터즈 분들 중에서도 잘 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카보로딩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카보로딩을 진행할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사실은 뭐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보로딩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그 옥수수 캔 통조림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2캔을 먹는데 일단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그거 한 통을 고구마와 함께 다 먹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점심, 아침, 저녁 같은 경우에 주로 면 요리 위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면 요리 위주로 많이 먹었고 그리고 자기 전에 옥수수 캔 통조림 또 하나 더 큰 거를 또 먹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 정석근 선생님이 유튜브에 알려주신 방법인데 정말 잘 써먹고 있어요. 진짜 달라요. 제가 이 옥수수 통조림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확실히 풀코스 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효과를 한번 보고 나서는 전날 아침에도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옥수수 통조림을 먹었는데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저는 2캔 먹었고요. 먹기도 편안하고 사실 맛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도 없고 그리고 더부룩한 감이 첫 번째는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로딩 할 때 저는 이 옥수수 캔을 이용을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뭐 전날 따로 준비할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잠은 원래 마라톤 대회 전날은 다 잠을 못 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고요. 잠은 설쳤고요. 레이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생충에서 그 송강호 배우가 했던 말처럼 무계획이어야지만 실패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전 그 말이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페이스로 가겠다라는 거는 계산을 해두었는데 대회 날 자체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5km를 달렸는데 내가 계획했던 페이스와 틀어지면 그때부터 멘탈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편이고 저는 모든 계획은 심박수에 따라서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회에 임했습니다. 초반 페이스 5km까지는 심박이 160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계속 심박수를 체크하는 형태로 가면서 레이스 전략을 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 5분 페이스로 달리니까 심박이 14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4분 페이스로 조금씩 올려가면서 저의 심박수를 체크를 했습니다. 다행히 440 정도까지 갔는데도 한 156 정도로 심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440 정도 페이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km 정도부터 해서는 440 페이스를 유지를 하기 시작했고 그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의 레이스 전략은 항상 네거티브 스플릿입니다. 저희 같은 초보 마스터즈 러너들이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는 순간 제 생각에는 하프에서
거의 레이스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페이스 하는 순간 하프 이후에 가면 젖산이 쌓여가지고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네거티브 스플릿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 네거티브 스플릿 전략의 가장 핵심은 심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심박에 따라서 계획을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 동아 마라톤에서도 4분 40초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4분 22초로 네거티브 스플릿 전략으로 잘 마무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네거티브 스플릿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밀고 갔다가 후반에 조금 여유 있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제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퍼지고 나서의 상황은 정말 지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후반부에 체력을 아껴 놓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레이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사실은 끝나고 나서 한 체력이 100이라고 치면은 한 15에서 20 정도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무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뭐 서브 3를 도전을 할 때도 아마 이렇게 레이스를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레이스를 마쳐야지 부상도 없을 것이고 몸의 데미지도 최소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브 3를 도전을 하는 날에도 아마 레이스 전략은 그렇게 가져갈 거고, 보급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는 젤을 6개 정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보급 전략도 굉장히 좋았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젤을 하나 먹고 출발을 했고요. 저는 5km마다 젤을 보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대가 있는 데서 젤을 웬만하면 보급을 했어요. 물을 마시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급수대가 있는 5km 지점마다 보급을 했습니다. 5km, 10km, 15km에 보급을 했고 20km대인가 바나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보급을 하지 않고 바나나 보급을 했습니다. 바나나가 흡수력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젤 대신에 바나나를 하나 흡수를 했고 25km, 30km까지만 젤 보급을 했습니다. 30km 이후부터는 젤 보급을 해도 몸에 흡수가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30km 이후에는 보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젤 이외에 뭐 식용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에너지 젤만으로 이렇게 보급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주로 7km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7km마다 하다 보니까 급수대가 없었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생기더라고요. 목이 이제 마르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수대에 맞춰서 보급을 하는 전략을 세웠고 정말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동아 마라톤 때 3시간 15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한 28분 정도를 단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전날에 먹었던 이 옥수수 캔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레이스 중에서는 심박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초반에 페이스 설정을 잘 했다라는 점, 이 점이 정말 요번 동마의 PB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페이스를 대회 페이스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 연습을 할 때도 330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왔었기 때문에 물음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물음표가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페이스 속도였는데, 이 심박이 초반 5km, 10km까지 유지되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박을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 10km까지 160 심박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후반에 조금 힘들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경험상 그랬거든요. 이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심박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요번에 158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될 때는 188 정도로 끝났거든요. 최대한 스피드를 더 끌어올리기도 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심박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 출발 시작 심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합니다. 보잘것없는 동아 마라톤 복귀였던 것 같긴 하지만 어느 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이제 또 군산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대회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대회들에서 또 후회 없는 즐거운 달리기들 하시고 모두들 부상 조심하시고 PB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합천 마라톤 풀코스가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발목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많은 대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발목 상태 확인해 가면서
또 합천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